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3시 19분, 3시 20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와, 어떻게 매일이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매일이 역사고 오늘은 또 6,000피의 역사를 썼죠. 저는 사실 이제 개장과 동시에 6,000피, 6,000 돌파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숫자가 맞나? 이 현실감이 살짝 좀 안 느껴지긴 했는데 자, 3시 20분 현재 구간 2% 넘게 코스피 상승하면서 6,093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보합권입니다. 1,165선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김장열 본부장님,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일이 역사 맞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매일 역사죠? 예. 예, 6,000포인트 넘었는데 박수도 잘 안 치죠, 요즘에. 저 쳤어요, 아침에. 아, 저 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침 방송하면 새벽에 방송하면서 쳤는데 쳐야 되지 않아요? 저 혼자 한번 이렇게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래? 칠 필요 없어요? 네. 칠 필요 없다고 또 본부장님이. 둘 하나 새로 만들어. 왜? 이름을 그럴싸하게. 어떠세요? 반말 쓰지 말라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친하다고 반말 쓰지 말라고. 예, 유튜브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하나 좀 만듭시다. 저 개인 채널은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그럴싸하게. 거기에다가 자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찍을 시간이 없어요. 찍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예. 아니, 본부장님 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개인 유튜브 우리 하자. 이런 매일 얘기. 역사라 했잖아요. 매일 역사. 매일 역사니까. 이름을 매일 역사라 하는 유튜브예요. 매일 지금 역사. 그런 내일 역사. 매일 역사. 내일 역사? 매일 역사. 예. 갑자기 생각나서 다른 프로에 나왔는데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네. 매일의 역사에 똑같은 그 앵커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는 매일 나가는 거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매일 역사 보고 싶죠? 매일 부르세요. 일주일에 한번 부르지 말고. 방송 욕심이 요즘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매일 역사 매주 똑같은 질문에서 그럼 매일 역사 쓸 테니까 매일 부르라고.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매일 똑같은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올라가잖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이제 저희끼리는 뒤에서 이런 얘기는 하긴 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 매일 어떻게 해요? 뭐 어디까지 보세요? 이런 얘기가 참 좀 송구스럽긴 그러니까, 하다. 그런 요즘에 얘기를 하긴 해요. 네. 제일 들으면 힘든 질문이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네. 예, 이런 거죠. 그치. 맞아요. 예,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근데 오늘도 그런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리냐면 요즘에는 네. 아직도 안 사셨어요? 예, 이렇게. 아직도 안 사신 분들도 예. 있고 오늘 뭐 기사 하나 나왔던데 25%가 손실이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기사도 좀 나왔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웃을 순 없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다 웃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싫은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다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욕심이지.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에도 다안 좋지. 힘드신 분들은 항상 있죠. 그럼. 예,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좋은데 왜 전체적으로 다 안 좋고 일부에 편중되어 있냐 대형주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인데 공산주의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뭐 모든 이제,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거든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았어도 십몇 년 동안 사실은 올라간 종목만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가 없다면 주도주를 지금이라도 편입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학에 따라 다르죠. 예, 그 눈치를 잘 보는 게 중요하지 뭐 모든 걸 다 올라가면은 종목이 왜 있습니까? 그래도 네, 어쨌든 지수만 너무 사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진짜 무서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속도감 있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종목만 갖고 계신 분들 혹시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조언의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는 2%대 올라가는데 오늘
오늘 고점이요. 장중 최고가 6144였습니다. 6144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6093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상승입니다. 물론 상승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2%대 각각 1%대 상승이니까 상승인데 이제 최근의 상승세에 비하면 뭐 요 정도면 약간은 좀 그동안에 비하면 좀 약한가? 뭐 이런 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9%, 13%뭐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형님 라인에서 형들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힘내볼게 약간 이런 느낌도 저 좀 들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눈에 안 띄었죠. 맞아요. 안 떴지. 예, 현대차가 아침부터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현대차, 뭐 기아,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오토에버가 제일 강했습니다. 뭐 장중에 뭐 20% 이상씩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제 현대차 쪽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 갑자기 한꺼번에 반영하는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부터 시작해서 125조, 예,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2조인가요, 그죠? 12조. 새만금 12조 11조 그렇고 예. 원래 했던 건 100몇 조. 예, 그래서 이제 이 계획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뭐 지금 현대차의 로봇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틀라스 말고, 지금 모베드라고 하는 로봇을 유닛으로 해서 만든 뭐 소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소방청에 4대가 기증됐다 그러는데, 오, 예, 불도 잘 끈다 이러면서 귀엽게 나왔습니다. 불도 잘 끈다. 예,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생겼는데, 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한번 사진 찾아보시면.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분위기는 반도체가 견조한 가운데 자동차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었다. 거기에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좋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대규모 배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사 이래로 최대 그 주주환원을 내놨죠. 어제 장마가무에 나온 예, 뉴스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고점에서 좀 빠져야 될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리는. 6,354억 원 이렇게 예, 나왔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근데 자사주 소각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자사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소각을 못하고 네. 이번에 일부 소각하는 걸로 지금 나온 걸로 보이고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 괜찮았잖아요. 좋았죠. AI 둠이라고 해서 AI가 모든 걸 파괴한다라는 이 우려가 해소됐죠. 그렇죠. 엔트로픽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엔트로픽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업하겠다. 파괴가 아니라 공생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잘 붙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예.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해소를 했고요. 장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데 요즘 재미있는 특징이 어제도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건 월요일에. 네. 갭상승을 한번 했다가 월요일도 그랬는데 갭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다 빠져요. 어제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빠졌다가 마이너스 근처까지 가요. 항상.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장중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만들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스텝 잘 다지면서 가고 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느끼는데 초반에만 그렇게 이제 갭으로 상승하면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이한 거는 건설주도 많이 올랐고요. 지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건설이 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더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제 우울하신 분들은 코스닥은 약세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는 있다. 뭐 또 차례가 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쭉 한번 브리핑을 해주셨고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뭘 박수 칠 일 아니야 이렇게 박수를 아니는 게 아니고 해주신 박수를 그 매일, 말씀, 매일 치면 지겨우니까. 박수 치려면 아닌데. 너무 많이 치니까 매일 치니까 아니 8천 불었다면서요. 적게 불어도 맞아요. 7천 부르고 하는데 뭐 미리 박수 칩니까? 기운 빠지게. 그쵸. 8천 갈 그 건데 얘기죠. 뭐 이런 8천 제가 간다는 게 아니고 네. 8천까지 부른 사람이 있으면은 애누리 잡더라도 6,500원 가겠죠. 그렇잖아요. 네. 80%. 그러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최소 하나 잡아도 그러면 천천히 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승 속도가 네. 그 상승률도 최고지만
상승 속도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게 3천에서 4천 가는데 4달, 네. 넉 달 걸렸는데 4천에서 5천 석 달 걸리고 5천에서 6천이 지금 한 달도 안 된 한 달이 안 거니까. 걸렸습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었죠. 예. 이번 달도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속도 때문에 조금 어지러지하다라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 때문에 어지러운 거는 다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근데 이제 그거 어떤 빌미로 기간 조정을 줄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굳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이혼할 생각을 그러니까 헤어질 생각을 하면서 만나진 않잖아요. 그럼 애초에 만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살 때는 나름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있으니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즐기자. 너무 지금 빨리 헤어질 결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세가 꺾이는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뭐 나쁠 건 지금 없죠. 그동안 이제 현대차도 한 달간 쉬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올린 겁니다. 한 달간 쉬었고 특히 이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달 동안 뺐던 주가를 하루 만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자료나 뭐 차트 있으시면 같이 차트. 보여주시면서 예, 하셔도 차트, 돼요, 예. 대표님. 네. 예,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적응이 제가- 잘 안 돼서 제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고 어쨌든 그렇게 예, 편하게 지금 하셔도 보면은 됩니다. 한 네. 1월 19일, 20일경 그러니까 올해 초에 가장 핫했던 주식이 현대차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현대 오토에버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사실은 여기서 쭉 밀리다가 네. 다시 오늘 하루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대형주들 이제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러니까 조언 종목을 어렵게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너무 주식이 쉽죠. 대형주가 급등할 때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면 한 2, 3일 있다 사면 됩니다. 2, 3일 있다가. 예. 하루 이틀 뭐 그 다음날 가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조정 나오면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예. 무시받았던 한동안 시장에서 무시받았던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오늘 오래 진짜 올랐지. 가더라고요. 예. 대한항공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9%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보면 주봉 월봉 보시면 이제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인데 일봉만 보면 이런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럴 때는 눌리면 사야 되는 겁니다. 일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건 근데 이슈가 있었어요. 대한항공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여기가 대한항공이 지금 반도체가 좋으면 항공 화물이 좋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쪽이 방산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어요. 방산 협력하는 사업들, 그다음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같이 받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 뭐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호를 줬는데 다들 이제 원래 잘 가던 거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다 되게 거리가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런 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거리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2, 3일 있다 사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한 중소형주 가서 괜히 힘들게 있는 것보다는 대형주가 거래 터질 때를 노려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나오는 또 패턴 중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다. 강세장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오늘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럼 현대차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같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거는 2, 3일 쉬더라도 다시 고점을 뚫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아를 보면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제 로봇 밸류를 보고 길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종목 고를 때 뭐 이렇게 거래 터지는 대형주들을 따라 붙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날 한 2, 3일 쉬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감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보면 1.91% 결국에는 코스피가 오르면서 6083.86, 6083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6144가 최고점이고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또 기록을 세우는 거고요. 6000P 오늘 6100 40선까지 도달했다. 뭐 매일 거의 1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보합으로 약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1165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권희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본부장님과 얘기 나눠보면 오늘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그동안 뭐 매일이 막 너무 뛰니까 1%대 정도 각각 1.7%, 1.2% 올랐거든요. 요 정도 뛰는 거는 약간 좀 쉬어간 거다라고 체감상은 그렇지만 그래도 20만 전자, 100만 닉스 약간 안착 느낌도 있고 했는데 요 반도체 투톱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네. 코스피가 11월 26일 네. 정도 얼마냐면 3,900 정도였거든요. 네. 4,000 조금 못 밑에 11월 26일. 반도체 가격이 아직 폭발이라는 거가 사람들 어텐션에 보이지 아직은 않을 때. 3,900, 4,000 약간 못 밑이는데 지금 6,080 뭐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얼마 오른 거죠? 한 50% 조금 더 오랐나? 50%? 그렇죠. 올랐고. 11월부터 해서. 잠깐 기억하세요. 2개월 안 지났는데 코스피가 50%가 아니구나. 맞나? 4천에 50% 오른 거잖아요. 50% 오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얼마 올랐죠? 삼성전자가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가 11월부터로 따지면 11월 27일 정도부터. 네. 11월 27일, 26일 정도부터 대략적으로 저도 기억을 못해서 요 삼성전자가 11월 27일 이거 둘 다 몫이 많으시죠. 27일 날 10만 원. 네, 10만 원. 대충 10만 원 하면 2배 오른 거네. 네, 두 배. 그러네요.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대충 한 달이 안 지났는 한 달 됐죠. 한 달이네. 대충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한 50% 오르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2배 올랐어요. 2배. 예, 2배 먹기 되게 쉽죠. 이게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11월 27일 날 삼성전자의 애널리스트들의 올해 전망은 얼마였을까요? 알려주세요. 11월 27일 날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제일 먼저 이렇게 삼성전자를 했던 사람들 11월 27일 날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주가가 16만 원이었을 때 11월 말에 그때 16만 원. 10만 원 정도가 실제 주가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 정도가 약간 높은 측에 속할 때 네.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26년에 대한 전망은 100조가 안 됐습니다. 97조.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이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이지 12. 같이 볼게요. 화면 띄워주시면. 영어 안 쓰려고 엄청 힘들어. 영어 쓰세요. 아니 난리를 하세요. 뽀개갖고 아 정말 누가? 아직 많아서 짜증나. 그래서 그래서 교포 아니에요. 교포 아니고 유학 갔다 온 적도 없어. 영어 쓰세요. 순수 토종이에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선배들한테는 영어 쓰면 뒤지게 혼났어요. 영어 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 많이 맞고 그랬어요. 영어 쓴다고. 페이지 12 보면 얼마 네. 있죠? 평균이 제가 어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200조. 네네. 평균이 200조. 그럼 얼마나 오른 거야? 2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 그 2배만큼 2배 오른 또 거지. 주가도. 예. 그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2배 이익 전망이 97조에서 이게 KB증권입니다. 후배니까 써도 되겠죠, 동훈 씨? 97조. 당시에 그 아저씨가 이제 16만 원 불렀어. 10만 원일 때. 그리고 폴캐스트가 지금 그 사이에 팍팍팍 올라와서 평균이 200조가 됐다고. 그럼 주가가 2배 올랐어요. 그럼 뭐죠? 리레이팅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냥 안 된 거라고. 안 된 실적대로 거니까 간 거죠. 이 전망대로 가면은 전망대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3,900에서 6,000 올 동안에 핵심인 삼성전자 하인즈 볼 것도 없지. 우리는 실적 전망으로 올라갔다. 실적 전망은 반도체 가격이 더블 올랐기 때문에 정확히 더블 기억날 거예요. 더블 오르고 이익 전망도 더블 오르고 주가도 더블 오르고 그냥 그대로 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게 있으니까 시총이 3,900에서 6,000 왔다. 리레이팅 된 거 없다. 리레이팅 된 게 없으니까 아직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되지는 않는다. 끝.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부정적인 말투로 하셔가지고 원래 그래요. 예, 긍정적인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0조는 평균이었잖아. 예. 근데 지난주에 나왔을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기억나시죠? 예. 딱 타방송에서 같이 할 때 거품 물고 할 때 노무라. 노무라. 걔가 그쪽이 240조를 냈다고. 예. 그럼 만약에 240조를 믿으면 이게 얼마야? 업사이드가 20%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가 나왔어요? 맥커리. 맥커리가 300조가 나왔습니다. 띄워주세요. 300조. 맥커리 띄워주세요. 자료 띄워주세요. 아니 띄워달라니까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아마 여기 있네요. 예. 예. 맥커리. 본 거는 제가 오전에 봤는데 그 더 혹시 자세한 게 있는가 분기별로 가격 포캐스트, 뭐 어썸션 목표 주가. 이런 게 있는가 다 봤는데 그것까지 못 봤어요. 네. 결론만 여러분 바쁘니까 목표 주가 잘못했습니다. 34만 원. 34만 원. 34만 원이에요. 34만 원입니다. 170만 원이고 그게 PR이 맞을 거예요. PR이 33만 원이면 올해 기준으로는 9.9배 준 겁니다. 9.9배면은 리레이팅 초입에 확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10배 주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익 전망이 평균이 200조고 지난주까지 240조가 최고였는데 오늘 300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3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런데 리레이팅이 됐느냐? 안 됐죠. 안 진 건데 될까 말까 10배 준 거라고. 그런데 올해 300조가 아니고 내년에는 470조입니다. 300조, 470조. 470조 기준으로 34만 원을 때리면 3.6배밖에 안 나요. 와, 어쩌자는 거지. 어떡하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예. 이익 추정치를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리레이팅은 이게 아니다. 리레이팅이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아니다. 그게 오버스팅이 아니다. 이거 단점은 뭐냐면 이익 전망이 300조, 470조 나왔는데 300조, 470 부른 사람이 내년 중반쯤, 초반쯤 가고 갑자기 내년 거를 250조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반도체 가격에 대한 게 더블 오르는 게 2개월 걸렸는데 향후 1년 사이에 이게 어떻게 전망이 될지 내년 전망을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면은 이렇게 할 때는 내년 전망 안 보는 겁니다. 올해 전망까지만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시점에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내년 전망에 대한 게 의견이 수렴되면 그때부터는 신뢰도를 얘 거하고 다른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170만 원은요 해놓고요 북밸류가 PER이 2.5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년도 포캐스트 가격까지는 도저히 어썸션은 안 되고 다만 왜 33만 원에서 올해 어닝이 300조가 나왔는가 300조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길게 말씀드릴게요. 네. 240조 얘기했을 때도 그게 스타트 포인트가 240조 얘기한 게 이제 노무라가 얘기한 게 1분기 전망이요 47조입니다. 국내 애널리스트 전망은 10조 이상 빠져요. 국내 제일 높은 게 37조야. 그럼 뭐냐? 처음에 스타트는 지금 1, 4분기 안 지나가고 있는데 1분기 가격 상승률의 전망 자체가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 애널리스트는 전부 다 60% 이하, 60%였는데 그 노무라 거는 제가 본 거는 78%예요. 반도체 가격.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 높은 상태에서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맞는데 이 친구도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는 50%, 40%, 50% 이런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둔화되는 게 뭐 10% 이하가 상승률이 둔화돼요.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국내 에너지 전부 다 3분기, 4분기 하면 가격 상승률이 5%, 10% 떨어집니다. 그 이하도 있어요. 멈춘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노무라는 아마 10%, 노무라도 10%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아마 이분은 제가 QOQ로는 다 못 봤지만 1분기 스타트를 100으로 했고 이게 아마 분기별로 한 50조 이상 부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뒤에 하락률을 막 20, 3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레벨로 하면은 300조가 계산이 나와요. 근데 내년 거는 도저히 계산적으로는 안 나와. 그리고 파운드리도 모르고 거기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건 잠깐 잊어버리고 올해 거 기준 했을 때 이익 전망이 300조가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가격 상승률이 진짜 3분기도, 2분기도 한 40%, 3분기도 30%, 4분기도 20% 하면은 300조 나온다니까? 그걸 믿으면은 PER 10배면 리레이팅의 초입인데 매크로가 흔들리지 않으면 삼성이 대표주니까 10배 안 간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넘버가 나오는 거 따지면은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 상승률, 이익 전망, 그 다음에 주가 전망을 봤을 때는 똑같이 가면은 아직 갈 룸이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슨 햇소리라는가 우리는 왜 200조고 쟤는 300조인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믿는 건 알아서 믿으시고. 이제 그렇죠. 설명 되게 잘해주셨는데 개인들은 34만 원에 꽂히는 거죠. 34만 원, 170만 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는 항상 근데 목표가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가정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가정이 됐을 때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330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목표가는 내려가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고 언제 꺾일 거냐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가 언제 어떻게 둔화가 될 거냐.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100% 올라갔다가 뭐 그 다음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 110, 120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95 내려오면 꺾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게. 먼저 반영하지. 예. 예, 그래서 주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뭐 디램 익스체인지를 더 많이 보신다는 가격을. 예, 네. 그 이제 실물 스팟 가격을 볼 수 있는 데니까 거기가 네네네. 거기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계속 좀 확인하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불안하시면. 예, 근데 아직 불안해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지금은 안 봐도 돼. 애널리스트의 그 포캐스트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외국계랑. 예, 벌어져 있죠. 한 15% 20% 정도.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으로 본 데랑 지금 가장 좋게 본 그건 맥커리랑 더블이야. 거의 두 배 더블. 차이 나요. 거의 2배야. SK증권이 그래도 한 30만 전자 본 것 같아요. 아니 3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표 주가를 보지 말고 이익 전망을 보라. 이익을. 이익 전망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보여줘요. 페이지 12페이지. 네. 이거 건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느냐고 2시간 걸려요. 좀 잘 보시라고. 좀 보면은 감사하게 200조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네. 어저께 뭐라 그러냐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죠. 170조 부른 사람은 24만 원을 불렀고, 그렇죠? 200조는 20만 원 중반을 부르고, 요게 SK증권은 216조 부르면서 30만 원을 부른 거예요. 물론 더 높게 부르면서 더 낮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얘기한 노무라는 240 몇 조를 부르고 29만 원을 불렀고요. 240을 부르고 여기 240이 들어가는데 29만 원 부른 거. 오늘 34만 원 부른 거는 300조를 부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300조와 170조는 이게 엄청 큰 차이잖아요. 거의 더블 맞서는데. 근데 전망은 목표 주가는 24만 원하고 34만 원이야. 그럼 뭘 믿느냐? 뭐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전망치들이 아마 이제 좀 비슷해지는 과정이 되면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약간 그렇지. 갭이 줄고 예, 그러면 약간 모든 애널리스트가 모아지면. 비슷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컨센이 완전히 이제 형성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정점에 올 가능성이 네. 있죠. 딩고. 맞아요. 빙고. 좁혀지면은 예.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다른 데서 노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을 수 있죠. 아직은 반영이 안 됐는 거는. 그럼 아직은 좀 격차가 그렇죠. 있을 때 아직은 올라갈 룸이 좀 더 있다라는 힌트로 자기들끼리 가도 된다. 열심히 지금 계산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지. 요것도 좀 봐주시겠어요? 채팅창에서 시빈님이었나요? 기억하는데 그 샌디스크 공매도 리포트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질문하셨는데 그 공매도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시트론 리서치 공매도 네. 기관 거기에서 공매도 아니, 리포트를 샌디스크 샌디스크 네, 그거 샌디스크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좋습니다. 예, 샌디스크 오늘 아침에 여기 뭐 3%에서도 열심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거는 내용을 보면 샌디스크가 랜드 업체잖아요. 네. 랜드 플래시 업체인데 지금 가격이 막 100%씩 뛰고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삼성에서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샌디스크를 비판한 보고서인데 그죠. 그게 역설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그렇죠. 올려준 그런 삼성전자랑 보고서죠. 하이닉스가 워낙 캐파가 크기 아.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 조절하는 순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할인 판매를 조금만 가격을 한 10%만 낮춰서 팔아도 샌디스크 입장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매도 리포트에 담았다. 근데 그 공매도 리포트 자체를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파워를 더 느낄 수 있는. 근데 그 굳이 지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거를 그렇게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죠.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샌디스크가 작년에 나스닥에서 거의 제일 많이 오른 제일 거 많이 아니에요? 올랐기 그쵸?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우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호재와 악재가 별 다른 게 아니라 호재가 반대로 되면 악재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상기를 한번 시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제 진짜 그 메모리 반도체 전반이 미국에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마이크론도 같이 빠졌어야 되죠. 근데 마이크론은 생각보다 뭐 그닥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 하이닉스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그럼 거꾸로 삼성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더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멘트 보면은 샌디스크를 시트로는
해자 없는 범용 상품 판매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말을. 증권시랑 말씀? 아, 시트론. 공매도 리포트라고 저는 봤는데 그래서 혹시 네, 본부장님도 아니, 그 내용을 찾아보시고 네. 근데 실제 인사이트 좀 첫 번째 말씀해 주시면, 샌디스크가 네. 마이크론이나 비슷한데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는 둘 다 약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걔네들이 밸류가 우리보다 높죠. 대충 10배에서 11배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기준으로. 그 우리 높죠. 우리는 턱도 없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하고 한국하고에 대한 투자 요구 수익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할인을 받고 있는 그치. 그래 할인을 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좁혀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좁혀주는 게 맞는데 걔네는 공매도 치고 우리를 산다? 그러면 말이 맞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정도로 가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쇼트진데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마켓쇼도 삼성전자가 1등이긴 한데 32% 정도 되고요. 3, 4분기 기준으로 작년 숫자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가 한 18%, 10% 되고 샌디스크가 한 5위이긴 해요. 12%.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아마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우리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AI 서버 거기서 낸드의 역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휴대폰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에 있어서 가격 인하 요구를 받을 수는 있어요. 휴대폰 업체가 죽사발 나니까. 죽사발 나니까 가격 좀 내려줘 할 텐데 쇼티지거든. 쇼티지기 때문에 이게 1분기, 2분기, 아마 3분기까지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친다는 거는 그게 밸류가 만약에 진짜 샌디스크가 한 15배 갔다. 그럼 얼마죠? 한 900불 정도 될 텐데 그 근처 가면은 그런 얘기가 조금 더 시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르지 않나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자, 또 앞서서 뭐 권인 대표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조금만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짚어볼 텐데 현대차가 9%대 그리고 뭐 기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12.7% 올랐네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오늘 자동차 뭐 현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요. 말씀해 주셨던 로봇 관련된 주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네, 많이 나와서 이게 다 이유가 돼서 가는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새만금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 한 2, 3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새해가 오늘 급등을 하니까 물론 다 이유가 되긴 되는데 그 형님 라인들 중에서 네. 진짜로 순한? 좋은 말로 순한? 순한 말. 편한 말로 뭐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를 때는 그냥 순환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일 편한 말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네, 보여주세요. 예, 외국인들이 오늘 77만 주를 샀습니다. 78만 주 가까이 샀어요. 그리고 기관이 20만 주를 샀는데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는 다 샀죠.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던졌고 그동안 현대차가 6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받을 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판다. 근데 언제부턴가 외국인이 듬성듬성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걸 숫자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엄청 팔았죠.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막 팔았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50만 원대 들어가니까 막 엄청 던졌죠. 예. 근데 여기는 뭘까요? 그럼 이 판 친구들은 단기 자금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섹터 펀드를 투자하는 외국계 자금일 수 있죠. 그러면 자동차만 생각하는 그쪽에서는 현대차를 로봇 밸류를 인정하지 못하면 도요타와 거의 비슷한 밸류까지 올라온 현대차는 비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은 팔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로만 보면.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럼 지금 들어온 외국인은 뭐냐? 이건 로봇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KB증권이나 일부 증권사에서 그 이제 테슬라와 비교하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테슬라와 사업 구조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하죠. 예, 그럼 테슬라 주주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스페이스X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는 다른 회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지금 PER 기준으로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가가 빠져서 아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대략 한 200배 됩니다. 200배.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받고 있죠. 사실 테슬라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차가 오늘 많이 올랐다 그래도 PER 밴드로 한 12배예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워낙 앞서 있는 회사라고 이제 일단은 인정을 하고 현대차가 따라가는 추격자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여기서 밸류를 10분의 1만 받아도 20배죠. 그럼 20배 가면 딱 80만에서 85만 원 정도 갑니다. 예. 10분의 1도 인정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컨센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답보를 이렇게 보일 때 아마 유튜브에 이건희 현대차 치시면 막 엄청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여기서부터 여기 흥분해서 제가 이때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때도 모아갈 기회를 줬죠. 줬는데 안 사셨는데 최근에 보면 여기 저점 2월 6일 저점을 기점으로 요게 이제 아마 주말에 우리 폭락 나왔을 때였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예, 그렇죠. 제가 휴가 중이어서 기억을 하는데 이날부터 계속 저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멤버 체인지가 되면서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 로봇 밸류를 드디어 붙이면서 들어오는 거다. 외국인 수급. 예, 그걸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제 화면도 좀 띄워주시면 이슈가 되게 여러 개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슈도 오늘 있었잖아요. 현대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수소전지 인프라 제안했다. 요것도 사실은 좀 그거 가지고 그거는,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요거는 예, 하나의 예, 그냥 예. 핑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요? 자동차 공장을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제안을 한 게 그치.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또 관세 이슈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관세는 어떤? 근데 부분이에요? 관세는 어차피 자동차에다 개별 관세 붙이고 싶으면 붙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 밑보이지만 않으면 뭐 지금 현재 한 15% 유지되는 개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 잘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저기 잠깐 저 뉴스 아까 캐나다 이슈는 네. 그 사실은 이슈는 크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을 주는 데 있어서 현대한테 한국한테 주고도 쉽겠지만은 뭔가 받아야 되는 게 자동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고 싶어 했죠. 독일은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한테 진다 그랬거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압박을 주는 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밑배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굳이 밑배에서 만약 우리가 캐나다가 어쩌고저쩌고 잠수 뭐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밑배에서 이렇게 시나리오 갖다 붙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도 그냥 기름에 붙듯이 뭐 관세까지 내버릴까? 그럼 자기네 업체들이 개박살 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엮기는 조금 거시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정도면 아까 80만 원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PER 20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스마트 카 업체들이 있어요. 중국에. 현대차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중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밸류가 높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평균 한 일주일 됐는데 15배 정도 돼요. 네. 그거를 우리한테 갖다 붙이면 그게 한 60만 원 후반 정도가 나와요. 그 처음에 우리가 60만 원 갈 때 테슬라는 언감생심이라도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갔는데 그 동참을 우리 말고 외국에서는 금방 안 하고 펀드가 다른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팔아 제낀 거고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라가고 나니까 특별한 거 없더라도 야 이거 밸류로 주가 리레이팅이 될 만한 게 뭐야 이게 남긴 남았네 20회 못 가더라도 이런 느낌이 있다고 보여져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거를 더 갖다 붙인 거 아니겠냐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의 무브가 외국인이 다시 샀다 그러면은 새로운 돈이라 하더라도 그는 포지티브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좋은 이슈들이 각각 있었고, 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수급적인 그게 이제 부분이나 밸류 뭐 이런 거 그쵸. 합쳐지면서 주식이 뭐 보면 어떨 때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반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묵혀서 해석하고 컨센이 형성되고 반응할 때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갈까 8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기 매수세들이 가는구나 하고 따라 붙기 때문에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오늘 일간 거래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 현대차 이제 분석할 때 요날 1월 7일 날 나왔던 대규모 거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월
21일 날 나왔던 대규모 거래,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요거죠. 요 3번 제외하고는 최고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한번 내일은 뭐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도 예, 6자를 바라볼 가능성은 높다. 가봤으니까 이번에 뚫으면은 의미가 네.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손바뀜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바뀐 과정을 되게 잘 거쳤습니다. 예. 좀 쉴 만큼 잘 쉬면서 그러니까 손바꿈이 최근에 요 정도 쉬면 많이 쉰 거죠. 한 달 쉬면. 많이 쉬지. 1월에 처음에 올라온 거 다 까먹고 이 내려갔다고 막 짜증내고 있을 때 끝자락에서 예, 올려준 올릴 거야. 때도 한 2주 정도 올린 다음에 예, 지금 한 달 쉰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 정도 조정이면 뭐 완벽한 조정을 받고 올리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가요.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쏟아져 나왔는데 네. 하나만 63만 원이고 두 개는 하나 63만 원, 그다음 800 원래 KB가 처음에 부른 그분이 네. K 80만 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두 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게 다 60만 원대였는데 오늘 70만 원, 74만 원 해갖고 두 개 증권사가 어제 오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적으로도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컨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이슈에다가 뭐 손바뀜 그리고 대형주 중에 어디를 오늘은 좀 공략해 볼까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좀 엮이면서 두 분의 분석 참고해 보실만 할 것 같고 그 쉴 만큼 쉰다라는 표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쉬던 로봇이나 뭐 우주 항공 쪽도 오늘 좀 움직여서 현대차 가니까 물론 이제 로봇하고 굉장히 큰 교집합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쉬던 애들이 또 가는 뭐 요 현상도 그렇죠.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수급이에요? 뭐 이슈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현대차를 올리니까 네. 이제 그 로봇 부품주부터 시작해서 뭐 HL 만도를 비롯해서 SPG 같은 작은 회사들도 다시 이제 따라 올라오는 모습인데 보면 SPG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도 현대차 올라오니까 같이 막 오늘 30분 봉인데 같이 막 올렸죠. 예. 그런데 로보티즈는 왜 안 갔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간 건 아니고 최근에 올라와서 좀 쉬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로보티즈는 움직임이 없죠. 예. 왜냐하면 여기는 네. 현대차랑 직접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LG 쪽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경쟁사인 옵티머스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를 먼저 땡긴 거예요. 예, 여기도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움직인 건데 로봇주들은 그러면 제가 요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전체 로봇주들 엄청 많잖아요. 뭐 SBB테크도 있고 뭐 작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뭐 좋아하셨는데 한동안 개인들이 조정 나왔는데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로봇주는 현대차다 아직. 그건 맞죠. 네. 그건 맞죠.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면 난 현대차 너무 싫어. 그럼 현대 오토웨이버 같은 거 사시면 되지. 네. 아니, 근데 오늘은 현대차 아까 그 얘기했는데 잠깐만 얘기하고 로봇 넘어갈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 그 얘기가 다시 또 나왔어요. 어차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할 것 같다는 뭐 상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다시 또 현대 모비스부터 해가지고 쭈루루룩 하면은 밸류가 싼 게 뭐야? 현대차 올라가고 나서 현대 모비스가 가장 안전적이고 AS나 뭐 그런 거에 상단에 있으니까. 근데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이 가장 작거든. 현대 모비스 걸요.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관계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같이 붙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리면 현대차를 사기 싫은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약간 좀 무게를 둔다라고 하면 이제 의문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중에 단독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건 왜 단독으로 갖고 있을까요? HMG에 안 묶어줬죠. 안 묶어주고 여기 현대차, 기아, 모비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한테 10%를 따로 줬는데 그게 이제 유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1%가 넘어갔는데 지분이 그럼 상장하고 나면 현대글로비스는 그 자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지배구조 개편에 쓰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의선 부회장님도 20%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걸 다 팔 수는 없겠지만 결국엔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를 현대모비스와 합병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차이 나요. 네네네. 그러면
현대 모비스 주가는 조금 누르는 게 좋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의선 회장. 예. 네. 글로비스는 올라가는 게 좋죠. 네. 예. 그렇게 보면 글로비스에 뭔가 역할을 자꾸 부여할 가능성은 네. 높다. 그런 지배 구조. 오늘도 그래서 모비스가 제일 약했죠.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와, 현대차 관련된 얘기하니까 쌓여있던 뉴스와 재료가 이렇게 많네요. 예, 많았는데 오. 이제 반도체 묻히고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 진짜 시세가 폭발하는 흐름이 나왔고 로봇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봤고요. 로봇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좋아요. 있었어요. 이게. 네, 본부장님. 그 삼성의 로봇 추진 단장 원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분이 오준호 단장님과 계시다는데 이분이 또 인터뷰를 한마디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보여주세요. 보시면 피지컬 AI 미국 중국이 앞서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뭐 자신감. 이분이 로봇 협회장으로 선임됐대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아. 이분이 아무것도 아닌 분 아니에요. 이분이 저기 우리 레인보우 로봇을 설립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은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네, 7.5%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SPG도 그런 거에 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거는 이제 뉴스상으로는 어쨌든 로봇 얘기할 때 뭐 노란봉투법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요 시행이 3월 시행이 또 있으니까 일정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잠깐만 여기서 멈추고 광고 잠깐만 하고 또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화가 좋게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하게 물 마시는 구성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물부터 드시는군요, 본부장님. 네. 저희가 갖고 온 보세요. 네, 사리원 양념구이 냄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게. 맛있죠? 아까부터 계속 여기서 들어온 지 옆에서 10분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장 얘기하느라고 조금 식었어요. 사리원 와 홈쇼핑처럼 해주시네요, 본부장님. 아니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런 것좀 하나 먹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사리원 양념구이 3+1 최초 3만 원대 구성입니다. 38,000원에 갖고 왔고요. 총 8인분 구성인데요. 인당 4,750원 꼴입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진짜 저렴하죠. 요즘에 뭐 인당 4,700원에 밥 먹는 거 물가 생각하면 와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100년 가게 칼집 돼지 특제 양념 2kg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2% 할인된 가격입니다. 요게요 500g 4팩 총 2kg 총 8인분 구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신선한 고기에 칼집을 넣어서 양념이 좀 진하고 감칠맛이 있다라고 여기는 써있거든요. 저도 지금 먹어보긴 할 건데 실제로 감칠맛이 느껴지시나요? 맛 표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예. 최근 먹어본 돼지갈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평점이다 진짜. 네. 오, 맛있네요. 괜찮아요? 네. 냄새도 안 나고. 냄새 안 나네. 전형적인 그 간장의 감칠맛 나는 돼지갈비 딱 그거구나. 그죠? 짭조름하다 감칠맛이 난다. 그 표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흰밥하고 완전히 딱이어서. 어렸을 때 태릉 근처 살아가지고 태릉 숯불갈비 거기 많이 많지. 먹었는데 지금은 태릉에 가면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거기가 그런 걸 유명했어요. 저는 잘 옛날에 배밭이 많이 있어가지고 배나무밭에 이제 그 숯불갈비를 많이 팔았는데 저희는 그 외식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맛이 나고 있습니다. 외식 돼지갈비 최고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가성비 좋고 정말 맛있습니다. 사리원 양념구이 3+1. 오, 부장님 잘 드시네. 시장하셨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먹었어요. 아니, 먹었는데 맛있는 걸 드세요. 먹었는데도 드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자, 이제 좀 드셨으면 요 사리원 양념구이 든든하게 드신 후에 소화시키셔야죠. 울릉도 고로쇠 물을 갖고 왔는데요. 저 사실 고로쇠 물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 가끔 먹게 되는데 오, 한 1년에 한 번. 이거 먹기 귀한 건데 이게 그죠? 따서 한번 드셔봐주세요. 사실 저는 어저께 먹었어요. 어떠셨어요? 여기서 주셔가지고 미리 먹었는데 한번더 드셔도 되고. 든든하고 몸에 이렇게 확 뭐가 퍼지는 거 같아요. 그래요? 뭔가 지금 새로운 기운이 막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저께 제가 제 개인 방송. 반도체 테크 세션 네. 했잖아요. 그 전에 요 끝나고 잠깐 비어서 그때 마셨거든요. 좀 당도 필요하고 몸이 좀 충전이 리바이탈라이즈는 필요한데 어제 바로 지켰어요. 오, 네.
분명히 뭔가 좋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진짜. 오, 자, 맛은 약간 그 맛은 안 좋아. 맛은 안 좋아. 맛은 약간 그 포카리 쉘트 아 그래요? 먹어봐야 되겠다. 포카리가 훨씬 낫지. 포카리 쉘트 단맛 빠진 포카리 쉘트 같은 반말이 맛입니다. 빠. 아 이런 맛이구나. 단맛 빠진 포카리 쉘트 그 정도. 예. 원래 고래소가 이래요. 맛보고 하면 안 되고. 밍밍하게 이제 좋습니다. 예. 이게 약간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 뭐 드셔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살짝 나무 맛이 좀 난다 그래야 되나? 나무 향. 예. 풀향, 나무 네, 향이 조금 은은하게 맞습니다. 나면서 살짝 단맛이 나네요.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시골 맛이 좀 나죠. 100% 울릉도산 고로쇠 수액이고요. 10팩, 20팩, 30팩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연 그대로라고 하고 첨가물이 제로라고 하네요. 울릉도 우산 고로쇠인데 천연 사포닌 성분이 이해가 이제 되네요. 저 약간 여기서 홍삼 냄새였어요. 제가 맡은 게.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써 있는 걸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요거 달콤하고로 오리지널이거든요. 요 고로쇠물 괜찮네요. 맛. 이게 칼슘 이런 거 좋고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초 10팩, 최초 2만 원대 구성이니까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 한번 또 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기운 충전했으니까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6,080선에 들어선 오늘 또 특징적인 걸 뭘 봐야 될까? 저는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물론 반등이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전력이 괜찮았거든요. 또 지휘번호 막 이게 신고가 내고 막 이랬는데 우리도 오늘 전력 관련된 것들도 좀 좋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짚어주세요. 근데 사실은 어제 미리 반영이 됐어요. 어저께 이제 많이 나왔던 뉴스들이 오늘 하고 오늘은 전선주가 또 많이 갔죠. 맞아, 네. 전선주 최근에 전선주 좋아요. 대한연산 포함해서 그게 오히려 후행적으로 더 갭을 내끄는 모양새를 봐서 네. 전력은 어저께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대건설같이 원전에서 현대건설 두산 에너비도 올라갔지만 두산 올라갔지만 저는 현대건설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 한전기술 대우건설. 대우건설 이게 그거는 원전 쪽으로 올라간 측면인데 현대건설은 짬뽕이에요. 뭐가 짬뽕이에요? 원전 AP 1400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가 하나 있고 현대건설 네. 거기 말고 SMR 뉴스도 있어요. 현대건설 뭐가 나왔냐면 AP 1400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AP 1000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버전이 미국향으로 준비되는 게 AP 140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사실 며칠 전에 나왔었어요. 한전 기술이 일주일 전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한전 기술이 이런 거 기술적으로 중요한데 얘네들이 AP 1400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인증받은 그거를 무형자산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상각시켜버렸어요. 그게 실적 발표되는 날 발표됐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무형자산을 상각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젠 매출, 사업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그널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전기술이 원래 한전기술 비싼 주식입니다. 참고로 한전기술은요, 과거에 10몇 년 전에 2010년, 15년대 우리 뭐 원자력 할 때 밸류가 평균이 고점을 몰라요. 저도 그때는 별로 안 봤어요. 67배 PER. 그러니까 원래 비싼 거예요. 원래 비싼 건데 이게 사업화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각을 없애버렸어. 무형자산에서 없애버리는 액션을 취하니까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날부터 며칠 전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임팩트가 어디가 있냐면 현대건설이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의 AP 1400 해가지고 그 미국 쪽에 가는 그 모멘텀이 지금은 아닌데 이게 뭐 그 규제 이렇게 승인되고 하는 것이 끝나면은 올해 말부터 사업화되는 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현대건설만 따지면 그건데 또 하나 뭐가 있으면 SMR인데 네. SMR은 뭐가 나면 인도 얘네 홀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 파트너 미국 파트너 미국의 홀텍이 현대건설 중요한데 얘네가 SMR 시장 인도에 진출한다고 기사가 어저께인가 오늘 나왔는데 인도 시장에 대한 SMR 그 시장 규모가 장기적으로 20년간 400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홀텍이 그거를 진출한다는데 시리어스한 게 뭐냐면 홀텍은 상장할 거거든요. 비상장이에요. 상장해서 그 자금 가지고 인도 시장을 SMR 할 것이고 그럼 그 파트너가 누구냐? 현대건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겹치면서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조금 천천히 올라와서 14만 원 얘기하는 제가 늘 말씀드릴 수도 했을 거예요. 두산 에너비도 좋고 한전기술도 비싸지만 좋은데 현대건설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원전을
다 아는 사람일까? 건설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기업으로 바꿀 때는 한쪽 분야가 커버하는 사람이 합니다. 만약에 저기 LG 화학도 저기 나중에 뭐 2차 전지를 막 짬뽕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제대로 모르거나 쟤네들도 배워가면서 하면은 목표 주가를 처음부터 팍팍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필이 꽂히고 근저가 됐을 때 갑자기 올라서 그런 의미에서 현대건설이 북밸류 개념으로서 여전히 현대자동차를 자동차로 보다가 갑자기 바뀌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현대건설 딱 그 짝이에요. 그 현대건설을 보면은 이거는 1.5배 PBR 가면은 싸지 않은 영역으로 이미 14만 원 넘어갔을 때 간 거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쓰셨던 애널리스트가 KB증권에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KB에서 그 후속으로 대우건설을 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대우건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주목했던 게 여기 1월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노르웨이, 스웨덴과 SMR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것도 있었지. 근데 오늘 아침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노르웨이가 SMR을 짓기로 결정했다. 예, 그 얘기는 그럼 우리나라가 가서 지어준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거기에 노르웨이가 원래 전기를 뭘로 생산하냐면 100% 수력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력만 그러네요. 가지고도 그 인구가 다 쓸 수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부족하다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계획해서 스타트해도 SMR이 적어도 한 6, 7년은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전력은 그럼 스웨덴 얘기도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렇지. 같은 쪽이니까. 예. 근데 이 친구들은 지어본 적이 없어요. 기술도 없고. 근데 노르웨이 간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잘 모르지만은 그쵸. 노르웨이도 작은 나라잖아요. 600만, 예. 500만 원인데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빠르지 않았어요? 제일 빨랐죠. 어드밴스드하고 받아들이는 거. 네, 맞습니다. 아, 문화가. 그렇죠.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일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기가 워낙 싸니까 본인들이.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짓기 시작하면 아무도 전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SMR로 갔는데 이미 우리나라와 지금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근데 요거 기사 한번 또 찾아보시면 네. 노르웨이가 이미 이제 우리 오늘 발표를 했는데 SMR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발 이슈도 있는데 우리는 또 미국의 요즘 주지사들이 무슨 발표하냐면 대형 원전 SMR 짓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이제 빅텍들이 보면은 이제 그 주 경계에 가서 막 집을 그 회사를 만들어요. 공장을 데이터 센터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주에서도 받아 쓰고 저 주에서도 받아 쓰려고. 경계에서. 경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건설은 업사이드가 더 있다. 더 있다. 애널리스트가 후행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또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런 새로운 분야가 겹쳐질 때 생리에 대해서 풀 아시니까. 리포트가 풀 리포트가 한 200페이지짜리가 한 두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 시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가 처음 막 태동해서 뜰 때 풀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잘 근데 말씀하시죠. 그때 화학 애널리스트가 쓴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기계 쪽에서 쓴 2차 전지, 자동차 애널리스트 쓴 2차 전지 내용이 다 틀렸어요. 그렇지. 다 예, 틀리지. 그 보는 종목도 다 틀렸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그게 좀 바뀌는 시기일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제 생각에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인데 그 채팅창에서 유한양행 물어봐 주신 분이 있었는데 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오늘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얘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약했고요. 이렇다 하게 제약바이오가 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거,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 뭐 예를 들면 뭐 펩트론, 올릭스 이런 것만 좀 갔던 것 같고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근데 코스닥은 아직 기대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유한양행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섞어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제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유한양행 주주분은 좀 한테는 죄송하고 죄송한 게 아니라 좀 뭐 그렇긴 한데 다른 바이오 코스타 그 바이오 회사들 이제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남들 안 좋을 때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예, 지금 쉬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을 보여드리면 알 수 있는데 테라피틱스라고 붙어있는 회사들이 요즘 잘 나가는데 보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지금 비소세포 폐암이 아니라 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그 희귀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폐암이라고 하면 다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러니까 비소라는 게 뭐냐면 작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소폐암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한 폐암 전체 환자의 한 10% 미만. 소폐암이. 예. 그래서 이게 희귀질환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결과가 잘 나오면 그 한마디로 이제 약으로 바로 쓸 수 있는 희귀 지정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게 FDA 승인 나면서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뭐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감으로 갔다가 뉴스가 안 나오니까 계속 옆으로 행보하다가 예 나오니까 그냥 빵 가죠 이렇게. 제약바이오 흐름이 약간 이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장주 역할을 한동안 했던 이제 ABL 바이오 보면 똑같죠.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한양행은 어떠냐? 마찬가지 같은데. 유한양행도 주봉 보면은 요즘 오래 행보했죠. 그러네요. 예, 이때 한번 그 렉나자가 미국에서 FDA 승인 나고 리브리반트랑 이제 병용을 하면서 이게 병용 승인이 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로열티를 받을 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로열티를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침투율이 높아야지 로열티가 잘 팔려야지 줄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약이 타그리소라는 경쟁약이 있는데 그 약을 제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키트루다랑은 좀 다른 겁니다. 키트루다는 이제 제형이 바뀐 거니까 제형이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이런 건다 이런 거라고 보면 이거는 경쟁약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이라는 게 기존에 타그리소 맞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렉나자라 리브리반트로 넘어오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로열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가는 반응을 하겠죠. 예, 근데 뭐 다른 파이프라인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찍히느냐를 보는데 만약에 유한양행이 의미 있게 분기에 뭐 한 250억 이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 중에 뭐 한 200억 이상이 로열티였다 만약에 예, 그런 발표가 나면 그런 실적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이 고점은 베낄 수 있다. 조금 많이 기다렸네요. 뭐 실패한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미뤄진 것도 예, 있고. 근데 뭐 이제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고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랑 이제 약도 사오기도 하고 물질도 그 다음에 투자도 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유한양행은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유한양행 지금 실적 보면은 4분기 실적이 약간 좀 조금 꺾였거든요. 밸류는 지금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보면 25년도에 1,000억 정도잖아요 지금. 그럼 보면 이게 2배 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게 로열티로 만약에 250억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확 뛰겠죠. 원래 비쌌으니까 PER 50배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지금 없죠.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로열티를 내가 1년에 만약에 한 2천억 받는다라는 뭐 그런 가정이 나와버리면 그럼 달라지죠. 완전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걸 기다리는 중이다. 자사주 좀 소각하라고 그런 얘기가 소소하게 좀 있긴 있네. 아. 자사주 좀 갖고 있나 보다. 한 7%, 6%.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이건 사실 뭐 하겠죠. 네네 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뭔가 좀 답답함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재미가 없어서 그러신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바이오는 반도체 수급상으로 보면 반도체 대형주가 좀 쉬어야 돼요. 한마디로 반도체가 좀 쉬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얘기, 수급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도 시장을 바친 건 개인의 매수였고 기관의 매수인데 이 기관 매수도 사실은 이제 금투 매수는 요즘은 이제 개인 ETF 자금이다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개인 돈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 외국인의 지금 계속된 지금 13조 이달 들어서만 그렇게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요 매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지금 6거래일째 빠져나간다. 외국인 ETF가 따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따로 나오나요? 따로 안 나옵니다. 그냥 외국인은 외국인일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국내 기관 그게 이슈로 알고 있고 외국인은요
액티브 자금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빠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어저께도 이제 그 다른 패널하고 같이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이재규 차장 이렇게 할 때 했는데 네. 많이 주가 올랐잖아요. 그럼 자기의 포트에서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은 일단 액티브에서는 수익을 덜어내요. 챙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뭐냐면 패시브 자금에 들어오면 패시브 자금은 또 장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장을 추종하는 거니까 장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액티브는 팔았는데 패시브는 또 다른 자금이 들어와요. 패시브 자금이 요즘 며칠 3일 사이에 순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MSCI ETF, 그러니까 한국 ETF, 미국에 상장돼 있는 쪽 보면 자금이 33억 달러까지인가 들어왔다고 지금 한 이틀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작년 내내 18억 달러 샀거든요. 작년 내내 산 거에 거의 2배를 지금 사고 있다. 패시브 자금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러면 빠진 이유는 아까 이제 포트 조정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되게 많이 빠졌죠. 맞아요. 예, 거기 물려 있는 외국인들은 빨리 증거금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다.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중장기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퀀트 펀드라든지 뭐 추세 추종 펀드 이런 자금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나간 외국인들이 더 비싸게 사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가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인 매수만 이렇게 개인 돈만 들어오면 좀 끝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은 달라졌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근데 팬데믹 때와는 다르다. 개인의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머니무브가 고점 신호가 아닌 이유 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걸 기사로 인용해 주신 요 송아린 기자님 감사드리고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뭐 대기자금 풀만 한 430조 수준이다. 요거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 주세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축은 정책이기 때문에 요게 쉽게 그렇게 나갈 건 아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장기성 자금 유입 경로가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요것도 좀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ETF 유입이 역사적 상단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대기자금 대비 비중 관점에서 추가 유입 잠재력이 소진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뭐 고점 신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개인 매수세.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네. 거죠.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이제 보합까지 약 강보합권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는 하락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증시로 몰리는 자금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투자처로 매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더 들어온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인 이슈인 것 같고 우리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됐을 텐데 오늘 통과됐을 겁니다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주총에서 총회 의장을 선출하잖아요. 그 의장을 이제 소액 주주들이 10%만 지분 모으면 의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들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고 국회의 의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조금 쉬어도 괜찮다. 뭐 한 달 정도 좀 옆으로 좀 쉬어도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지. 옆으로. 안 쉬는 게 오히려 지금 조금 너무 빨리 올라갔다고 지금 또 투정하시잖아요, 다들. 아니, 무서울 지경이라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도 불안해하는 거를 이번에 겪으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된다. 아까 좀 잘 말씀하셨는데 아까 돈의 무브먼트가 정책이 실패할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이 멈추거나 내려가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거꾸로 멈추는 데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지방선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런 게 있고 다만 그거를 완충할 수 있는 거는 가게들이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뭐건 간에 좀 올라서 그 금융자산
자산에서 플러스 되는 우리 프리 캐시 플로우처럼 가게들도 이제 돈에 잉여 자금이 남은 게 1,000몇백만 가구를 계산하면은 이 연초부터 계산하는 게 외국 증권사가 있는데 360조래요. 360조에서 일정 부분이 잉여된 것에서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은행에서 빠져갖고 100조 들어온 거 말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잉여 자금이 딴 데 있거든요. 그거 자금에서 그러니까 잉여 자금이라는 게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도 있고 이런 거 다 합해서 이미 360조인데 일정 부분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게 들어오는 게 차근차근 보이면 그게 10%면 30조고 어떻다 이런 얘기예요. 그 트리거하는 거가 포머가 되지 말고 꾸준히 들어오면 좋은데 이제 2월 중순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 이후에 포모가 가지고 갑자기 3억을 5억을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까지 포지션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게 좀 변동을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60조 중에서 잉여 자금 중에서 일정 부분이 부동산 가격이 튀지만 않으면 튀면 말짝 헛겁니다. 글로 가니까 그렇지만 않으면은 조금 속도의 문제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 요 정도는 아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꽉 채워서 이렇게 시간 채워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김장일 본부장 이건희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